서울의 늦가을 밤은 유난히도 차갑고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마저도 빗물에 번져 마치 누군가 거칠게 문지른 유화처럼 흐릿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서유는 회식 장소였던 고깃집의 낡은 문을 밀고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는데 그녀의 몸에는 싸구려 소주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대충 묶은 긴 머리카락과 구겨진 정장 차림은 그녀가 겪었을 하루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남자 동료들의 무례하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부장을 향한 가식적인 아부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어지럽혔고 숙취로 인한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 했지만 그녀는 집에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알코올 기운과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 시야가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그녀의 눈에 도로변에 정차 중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차를 자신이 15분 전에 호출했던 모범 택시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한서유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이 잠겨있지 않던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마치 자신의 침대인 양몸을 던져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는데 그 순간 차가운 빗방울과 독한 술 냄새가 고요하고 정제되어 있던 차 내부의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시트 깊숙이 파묻혔고 안락함이 온몸을 감싸자마자 무거워진 눈꺼풀은 저절로 닫혔으며 입으로는 마포구의 익숙한 주소를 웅얼거린 뒤 의식은 곧바로 하얀 안개 같은 수면의 덫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탄 이 차가 일반적인 택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롭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차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남자는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이 낯선 불청객을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000명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 강태주는 평소 냉철하고 잔혹하리만큼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는 드물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비서는 즉시 뒤를 돌아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재킷 안쪽에 숨겨진 권총 손잡이에 손을 올렸고 그룹의 보안 수칙에 따라 이 무례한 침입자를 당장 차 밖으로 끌어내려 처리하려는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고 그의 시선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으며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긴장감이 전혀 없는 수면 자세는 그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사원증에서 1000명 그룹 계열사의 로고를 발견했고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녀를 당장 빗속으로 내동댕이 치는 대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올림픽 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마이바흐 안에서는 빗방울이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이는 곧 다가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강태주는 독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키며 무심한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수년간 이어진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으며 체득한 본능적인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신경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때 백미러를 통해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2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따라붙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전방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막는 것을 본 순간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베테랑 특수 요원 출신인 김비서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꺾어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고, 육중한 차체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멈춰서는 충격으로 인해 강태주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안전벨트와 뛰어난 반사신경 덕분에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외부 상황을 살폈다. 뒤따라오던 두 대의 SUV에서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 흉기를 들고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차를 포위했고, 그들은 방탄유리로 된 차창을 깨부수기 위해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하며 마지막 방어선을 뚫으려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줄 알았던 한서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에 풀린 눈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생존 본능은 그녀의 이성보다 훨씬 빠르게 신경계를 장악했고, 과거 수천 번의 실전을 통해 몸에 새겨진 전투 알고리즘은 외부의 폭력적인 소음과 진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녀를 깨웠다. 한서윤 쪽의 차창 유리가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슬래지 해머에 의해 거미줄처럼 금이 가며 깨져나갔고, 유리 파편들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차 내부로 튀어들어오는 순간 놈이 문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굵은 팔뚝을 차 안으로 들이밀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한서윤은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정확한 각도로 관절을 비틀어 꺾어버렸고, 놈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그 팔을 지지대 삼아 깨진 창문 틈으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인 그녀의 공격에 거구의 사내는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졌고, 그로 인해 촘촘했던 암살자들의 포위망에 일시적인 구멍이 생겼다. 비밀 수납 공간에서 권총을 꺼내 들던 강태주는 옆자리에 만취한 여자가 프로 암살자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잠시 숨을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내부에서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암살자들은 더욱 흉포하게 달려들며 차의 양옆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고함이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을 울렸다. 김비서는 앞 유리창 틈으로 응사하며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고,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 뒷좌석의 주인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때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듯 몽롱해 보이면서도 신체만은 완벽한 전투 기계처럼 움직이는 한서윤이 강태주 쪽으로 몸을 날려 그의 머리를 거칠게 눌러 숙이게 했고, 그 직후 총알 한 발이 그가 조금 전까지 머리를 두고 있던 헤드레스트에 박히며 가죽을 찢어 발겼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자극을 주는 가운데 그녀는 강태주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 있던 만년필을 뽑아들어 창밖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투척했다. 그녀의 손을 떠난 금속 만년필은 빗줄기를 가르고 날아가 화염병에 불을 붙이려던 암살자의 목 울대뼈에 정확히 꽂혔고, 놈은 뒤로 나자빠지며 손에 들고 있던 화염병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깨진 화염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불이 붙으며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올랐고, 불길은 놈들의 접근을 막는 훌륭한 방어벽이 되어 주었으며, 이 혼란을 틈타 김비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상처 입은 야수처럼 굉음을 내며 돌진한 마이바흐는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밀어버린 뒤 어둠 속으로 질주해 나갔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암살자들은 허망함과 분노에 차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김비서는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미로 같은 골목길을 맹렬한 속도로 빠져나갔고 차 안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 과열로 인한 열기, 그리고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차가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강태주는 옆자리의 정체불명의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당장이라도 추궁할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다시금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한서윤의 모습이었고 그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택시 기사님 운전 좀 살살해요 라고 웅얼거리는 등 방금 전에 살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인 경기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던 모습에서 다시금 무해하고 엉뚱한 주정뱅이 회사원으로 돌아온 그녀의 극적인 태세 전환은 산전수전 다 겪은 강태주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뺨에 난 작은 생채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통증을 확인했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며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여자가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강태주는 김비서에게 경찰서나 병원이 아닌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몰래 들어올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그는 차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사원증을 주워들어 총무팀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릿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띄웠다. 평범한 사무직 여직원이 관절을 꺾고 만년필을 투척해 사람을 살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기에 이 신분은 명백한 위장이거나 그녀가 철저하게 과거를 세탁하고 숨어 사는 존재임이 확실했다. 오늘 밤 운명은 그의 차 안에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던져주었고 지배욕과 호기심이 강한 강태주는 이 흥미로운 사냥감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차가 펜트하우스의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면서 한서윤은 강태주의 세계, 즉 권력과 음모,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다. 김비서가 강태주의 지시에 따라 잠든 그녀를 안아 올릴 때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낡고 표면이 다른 총알 하나가 떨어져 굴러나왔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유일한 흔적이자 비극의 증거물이었다. 강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총알을 집어들었고 탄피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오래전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그림자 특수부대의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을 태운 엘리베이터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1000명 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숙취가 만들어낸 지끈거리는 두통이 마치 쇠망치로 머리통을 안에서부터 두들겨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한서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익숙한 자신의 좁은 자취방 천장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층고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는 낯선 공간이었다. 침대는 구름 위에 누운 듯 지나치게 푹신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나 맡을 법한 은은한 시더우드 향과 갓 내린 진한 에스프레소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불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옷은 어젯밤 입었던 구겨진 정장 그대로였고 외투만 벗겨져 협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숨을 멈췄다. 빗속의 추격전, 깨지는 유리창, 꺾이는 관절의 감촉, 그리고 자신의 손을 떠나 누군가의 목에 꽂히던
만년필의 섬뜩한 타격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빌어먹을. 그녀는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침대에서 튀어 일어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현기증에 비틀거렸고 그 순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발 아래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강남의 마천루들이 장난감 블록처럼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일반인은 평생 가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상위 1%의 거주 공간인 한남동 펜트하우스였다. 서유는 즉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스캔하며 탈출로와 무기로 사용할 만한 물건들을 탐색하는 생존 모드로 전환했다. 그녀가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광활한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강태주는 샤워를 막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채 편안해 보이지만 동시에 위압감을 주는 검은색 실크로브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일어났나? 강태주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잠이 덜 깬 나른함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서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최대한 평범하고 당황한 회사원인 척 연기하기로 결심하고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어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강태주의 다음 행동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금속 물체를 집어들어 공중으로 가볍게 던졌다가 낚아챘는데 맑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그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윤의 낡은 총알이었다. 이게 당신 코트 주머니에서 나오더군. 요즘 총무팀 직원들은 부적으로 5.56mm 실탄을 가지고 다니나 보지? 강태주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고 그의 눈빛은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밀리터리 마니아라서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벼룩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준비된 듯 매끄러웠지만 강태주의 입가에는 조소를 머금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툭 던지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어제 그 무술 실력은 특수부대 교관이나 구사할 법한 크라브 마가였어. 게다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만년필을 던져 사람의 급소를 맞히는 건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도 불가능한 일이야. 서유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위급한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입니다. 호신술 학원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사람 살리려고 한 행동을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강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남성미와 지배적인 오라가 서윤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와 시선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강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한서윤 27세, 천명물산 총무팀 입사 3년차,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학창시절 성적은 중상위권. 특이사항 없음. 제 신상 명세를 외우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영광입니다. 서윤이 비꼬듯 대답하자 강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문제는 그거야. 너무 깨끗해.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표백제를 들이부어 지워버린 것처럼. 과거의 흔적이 전무하다는 거지. 당신의 이력서는 완벽하게 조작된 유령의 기록이야. 서윤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강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옛길을 박았다. 어젯밤 놈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왔지만 이제 당신 얼굴도 봤어. 그들은 칠성파와 연계된 전문 청부업자들이야. 당신이 이 문을 나가서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려고 해도 오늘 밤 안으로 마포구 어느 뒷골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될 걸.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분석이었고 서윤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기술은 놈들에게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라는 것을 각인시켰을 터였다. 자신의 평온했던 은둔 생활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한 서윤은 연기를 집어치우고 본연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경찰에 넘길 건가요? 아니면 그놈들에게 제 위치라도 알려주실 건가요?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하자 강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가면을 벗었군.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더 곤란해질 테고 죽게 내버려 두기엔 당신 실력이 너무 아까워. 강태주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제안을 던졌다. 내 수행 비서가 돼. 공식적인 직함은 회장실 수석 비서관이지만 실제 업무는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24시간 나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거야.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경호원을 고용하시죠. 저는 사람 지키는 일에는 취미 없습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반 경호원들은 내 내부의 적을 알아보지 못해. 하지만 당신은 냄새를 맡을 줄 알잖아. 사리를 가진 놈들의 냄새를, 그리고 무엇보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거야. 내 밑에 있으면 놈들도 함부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과도 같았다. 서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다. 지금 혼자 밖으로 나간다면 놈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피를 묻혀야 하고 결국 다시 잠적해야 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반면 강태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재벌가의 더러운 권력 암투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했다. 딜레마에 빠진 그녀를 보며 강태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월급은 지금의 5배.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고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당신 부모님의 교통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말은 서윤의 심장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죽은 듯이 살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유일한 목적, 바로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의 부대가 몰살당했던 그날의 진실을 찾는 것이었다. 강태주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그가 정보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임은 분명했다.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자 강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해봐. 첫째, 제 사생활에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업무 시간 외에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는 제한 없이 접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저를 배신한다면 그 만년필은 다음번엔 창밖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 꽂힐 겁니다. 보통의 오너라면 뺨을 때리거나 당장 해고했을 불경한 언사였지만 강태주는 오히려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유희를 되찾은 아이의 것과 같았다. 하하,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내 등을 맡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래 성립이군. 환영한다, 한서윤 비서. 아니, 내 파트너. 서윤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기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최민국 부회장님께서 긴급 보고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최민국, 강태주의 숙부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늙은이, 어젯밤의 암살 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인물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강태주는 서윤을 돌아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 업무 시작이야. 옷 갈아입고 나와. 내 비서로서 첫 번째 임무는 저 늙은 여우 앞에서 완벽하게 무능하고 예쁜 비서 연기를 하는 거야. 놈을 안심시켜야 하니까. 서윤은 강태주가 가리킨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여성 정장과 구두들이 마치 백화점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을 예지라도 한 듯. 사이즈마저 그녀에게 딱 맞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의 블라우스 대신 움직임이 편한 심플한 검은색 정장을 골라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 어젯밤 챙겨두었던 부러진 만년필 촉을 몰래 숨기며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온 매무새를 다듬었다. 문 밖에서는 이미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최민국 부회장이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겉보기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초로의 신사였으나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노리는 늙은 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강태주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우위를 과시했고 그 곁에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서윤이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 있었다. 최민국의 시선이 잠시 한서윤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그녀를 강태주가 새로 들인 하룻밤 상대이거나 별 볼 일 없는 낙하산 비서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젯밤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 목소리의 이면에는 암살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강태주의 상태를 탐색하려는 교활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강태주는 숙부의 가식적인 연기를 태연하게 받아넘기며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이는 최민국의 심기를 묘하게 건드리는 도발이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쥐새끼들이 제 경호팀에게 아주 험한 꼴을 당했죠. 강태주의 말에 최민국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꿈틀거렸지만 그는 곧바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화제를 돌렸다. 다행이구나. 그런데 이 아가씨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김비서는 어디 가고 이런 햇병아리를 옆에 두었느냐? 최민국이 서윤을 턱으로 가리키며 묻자 강태주는 서윤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대답했다. 제 새로운 수석 비서관입니다. 김비서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차서 아주 유능한 인재를 특별히 스카우트했습니다. 서윤은 강태주의 손길에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으나 곧바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회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가녀리게 들렸고 이는 최민국의 경계심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최민국이 돌아가고 난 뒤 강태주와 한서윤은 1000명 그룹 본사로 출근했는데 그들의 등장은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슈가 되었다. 총무팀의 말단 사원이었던 한서윤이 하루아침에 회장의 수석 비서관이 되어 그것도 회장의 전용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질투, 경멸,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서윤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강태주의 뒤를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임원 전용층에 도착하자 기존 비서실 직원들의 싸늘한 냉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최민국 라인으로 알려진 비서실장은 대놓고 서윤에게 산더미 같은 잡무 서류를 떠넘기며 그녀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유치한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서윤이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이 던져준 수천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불과 2시간 만에 완벽하게 분류하고 요약하여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서류 내용 중 수치상의 오류와 모순점까지 포스트잇으로 정확하게 지적해 놓은 것을 보고 비서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도갔던 서윤에게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서류나 기획안 따위는 어린아이 장난감보다 쉬운 퍼즐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건드리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업무 처리 능력으로 보여주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비서실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걸거나 자비를 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오후에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르 블랑레과의 중요한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1000명 그룹의 유통 부문 확장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강태주는 일부러 서윤을 이 회의에 배석시켰는데 겉으로는 기록 담당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복잡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다. 회의실에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르 블랑의 대표 베르나르와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1000명 그룹의 임원진이 마주 앉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는데 베르나르 대표는 1000명 그룹의 브랜드 관리 능력을 노골적으로 의심하며 무리한 수수료 인하와 경영 간섭을 요구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통역을 담당한 직원이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땀을 뻘뻘 흘리며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베르나르의 날카로운 비유와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직역하는 데 급급했고 심지어 강태주의 정중한 거절을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오역하여 전달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베르나르의 표정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베르나르에게 다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유창하고 우아한 파리식 불어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대표님, 넥타이의 패턴이 참 인상적입니다. 혹시 지난 시즌 르블랑의 오마주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저희 회장님께서도 그 컬렉션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발음은 현지인조차 놀랄 만큼 완벽했고 사용된 어휘와 억양은 상류층이 사용하는 세련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불어, 그것도 자신의 브랜드 철학을 정확히 꿰뚫는 멘트에 베르나르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통역사가 잘못 전달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정정해 주었다. 방금 회장님의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르 블랑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춰 르블랑이 최고급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VIP 전용관을 신설하겠다는 제안이셨죠. 그녀의 말은 통역사의 실수를 덮어주는 동시에 강태주의 제안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이었다. 베르나르의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며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윤에게 직접 대화를 이어갔다. 강태주는 이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읽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비상한 두뇌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윤은 이후 통역사를 대신하여 회의를 주도해 나갔는데 그녀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적절한 유머와 매너로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결국 베르나르는 강태주에게 악수를 청하며 당신의 비서는 보석과도 같군요. 이 계약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만족스럽게 회의실을 나갔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회의실에는 강태주와 한서윤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주는 책상에 걸터 앉아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총무팀 한서윤 대리. 이력서에는 제2외국어 능력이 없음으로 되어 있던데 파리에서 유학이라도 했나? 그의 질문에 서윤은 덤덤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독학했습니다. 어학의 소질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그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과거 대테러 협상 전문가로서 전 세계 다양한 분쟁 지역에 파견되었었고 생존을 위해 5개 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습득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구구절절한 과거사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가 정리하던 서류를 뺏어 들었다. 테스트 합격이야. 당신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카드군. 그의 칭찬은 투박했지만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심해. 오늘 당신이 보여준 능력은 곧장 최민국 부회장의 귀에도 들어갈 거야. 늙은 여우는 자신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를 가장 싫어하지. 아마 당신을 제거하거나 매수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야.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배에 탄 이상 파도는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제 몫의 보너스는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강태주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돈은 썩어날 만큼 많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등을 맡기기로 한 공범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하고 위험한 유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부회장실에서는 최민국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심어놓은 통역사를 통해 회의를 망치고 강태주의 입지를 좁히려는 계획이 뜬금없이 나타난 비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음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 계집 뒷조사를 다시 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어. 아무리 세탁을 잘했어도 반드시 빈틈은 있는 법이야. 그리고 다가오는 자선 파티. 그래. 그날이 제격이겠군. 그날 그 건방진년의 가면을 벗겨주마. 그날 밤 서윤은 늦은 시간까지 텅 빈 사무실에 남아 강태주의 일정과 최민국 파벌의 인물 관계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긴장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총알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오늘 회의에서 불어를 사용하며 잠시 떠올랐던 과거의 기억, 파리의 작전 지역에서 동료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커피의 맛이 씁쓸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 상념을 떨쳐내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강태주의 말대로 최민국은 곧 움직일 것이고 이번에는 단순한 텃세나 방해 공작 수준이 아닐 것임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니터 화면을 넘기던 중 보안 서버의 로그 파일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누군가 외부에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특정 폴더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것이었다. 그 폴더는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암호명으로 분류된 강태주조차도 극비리에 관리하는 파일들이 들어있는 곳이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해킹 시도의 발신지는 놀랍게도 회사 내부, 그것도 임원실 층이었다. 이것은 최민국이 강태주의 약점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윤은 즉시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해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했으며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추적 끝에 서윤은 해킹 시도가 이루어진 단말기의 고유 번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단말기는 바로 최민국의 최측근이자 재무이사인 박 이사의 것이었다. 서윤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증거 로그를 캡처하여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다. 이것은 나중에 최민국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활력이 몸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간의 무미건조했던 삶이 끝나고 다시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마이바흐를 발견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강태주의 무심한 얼굴이 보였다. 다 데려다 주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 문을 열고 탔다. 감사합니다만 제 집 위치는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강태주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당분간 펜트하우스에서 지내. 당신 집은 이미 놈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내 시야 밖에서 죽지 말라는 내 명령을 잊었나? 서윤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차는 다시금 어둠 속을 뚫고 한남동의 요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천명그룹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갈라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가장 화려하고 위선적인 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하리트 호텔의 대연 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선이 아니라 주식 정보와 정재계의 은밀한 스캔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오늘 밤의 주인공으로서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턱시도를 입고 등장하여 좌중을 압도했는데 그의 곁에는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에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파티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의 위치와 비상구 동선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긴장해. 오늘 최민국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분명히 당신을 타깃으로 무언가를 준비했을 거야. 서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 속의 소형 통신 장비를 다시 한번 체크했다. 최민국 부회장은 파티장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자한 호스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강태주와 한서윤이 다가오자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순간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두 사람을 환영하며 자신의 곁에 서 있던 젊고 번지르르한 인상의 남자를 서윤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IT 보안업체 넥서스의 정 대표일세. 우리 그룹과의 협업을 논의 중인 유망한 사업가이지. 한 비서관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불렀네. 정 대표라고 소개된 남자는 서윤에게 끈적한 시선을 보내며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전혀 없고 손톱 밑에 미세한 화학약품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기술적인 공작을 수행하는 기술자이거나
사기꾼임이 분명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최민국이 이 남자를 이용해 자신에게 덫을 놓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오히려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악수를 받아주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정 대표는 끈질기게 서윤의 곁을 맴돌며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사적인 관심을 표하며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웨이터가 트레이에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고 정 대표는 자연스럽게 두 잔을 집어 한 잔을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은 잔을 받아드는 순간 샴페인 기포가 미세하게 평소와 다르게 올라오는 것과 잔의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아주 희미한 가루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무색무취의 강력한 신경 안정제나 환각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척하면서 소매 끝으로 입술을 가리고 실제로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마시는 실험만 완벽하게 해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 대표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한 비서관님, 취하신 것 같군요. 위층 객실에 잠시 쉴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죠. 강태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파티장에 들어오기 전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서윤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의 본거지로 들어가면 강태주는 로비에서 최민국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로 한 작전이었다. 정 대표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스위트룸 층으로 올라간 서윤은 의식이 흐릿한 척 연기하며 몸을 그에게 완전히 맡겼다. 정 대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품 안에서 소형 카메라와 대외비 문서가 담긴 USB를 꺼내 서윤의 핸드백에 집어넣으려 했고 동시에 그녀의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려 마치 그녀가 몸 로비를 하거나 기밀을 거래하다 적발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려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꽃뱀 공작이자 산업 스파이 누명을 동시에 씌워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최민국의 저열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손이 서윤의 핸드백 지퍼에 닿는 순간 침대에 쓰러져 있던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녀의 손이 벼락같이 뻗어나와 정 대표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게 서윤은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며 드러난 그녀의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정 대표의 상체를 제압했고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USB 최민국이 시켰나? 아니면 내 독단적인 행동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된 정 대표가 발버둥 쳤지만 서윤은 그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꺾어버릴 기세로 힘을 주었다. 고통에 질린 정 대표는 헐떡이며 자백했다. 부회장님이 당신 가방에 이걸 넣고 사진을 찍어서 내일 아침 언론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윤은 그에게서 USB를 압수하고 그의 스마트폰을 꺼내 최민국과의 통화 기록과 지시 문자를 확보했다. 상황을 완전히 제압한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정 대표를 기절시켜 욕실에 가두어 버린 뒤 이 방이 최민국의 비밀 집무실과 연결된 스위트룸이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정 대표의 지문으로 옆방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최민국의 임시 집무실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최민국이 파티를 핑계로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 밀실 거래를 하기 위해 가져온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노트북에 접근하여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고 자선기금 운용 내역이라는 폴더 속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선기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명백한 횡령 증거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신의 초소형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흔적을 지운 뒤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다시 썼다. 파티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발걸음으로 강태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최민국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멀쩡하게 나타난 서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윤은 최민국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에 쥐고 있던 정 대표의 사원증을 그의 양복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었다. 부회장님, 정 대표님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층 객실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외부인이 VIP 구역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그녀의 말은 최민국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최민국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최민국의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던 기자들을 이끌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서윤이 아니라 욕실에 갇혀 있다가 엉망진창이 된 채 발견된 정 대표와 그의 품에서 발견된 마약류 약물뿐이었다. 서윤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정 대표를 마약 사범으로 위장해 놓았던 것이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최민국이 소개했던 유망한 사업가가 마약 소지 혐의로 연행되는 모습은 최민국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태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거운 듯 지켜보다가 서윤에게 윙크를 보냈다. 그들은 소란을 뒤로하고 여유롭게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를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서윤은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핸드백에서 복사한 데이터 드라이브를 꺼내 강태주에게 건넸다. 최민국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자선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더군요. 강태주는 놀란 눈으로 드라이브를 받아들고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걸 털어왔다고? 당신 정말 정체가 뭐야?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우려다 횡령 증거를 털린 꼴이 되었군.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걸로 늙은 여우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어. 수고했어, 파트너. 강태주가 자연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아 토닥여 주었는데 이전과 달리 그 손길에는 동료의 이상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윤 역시 이번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늘 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더 큰 위협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민국은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약점까지 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선 조직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더 이상 장난질은 없다. 그 계집 한서윤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녀가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찾아내서 세상에 까발려. 그리고 필요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서윤을 향해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지기 마련인데 며칠간 이어진 평화는 한서윤이 1000명 그룹의 일상에 적응해 갈 무렵 산산조각이 났다. 출근길 로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시선은 평소의 호기심이나 동경이 아닌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기이한 것이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처럼 일렁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벽면에 걸린 대형 뉴스 스크린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화면 가득 채운 것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서윤님이 분명한 군복 입은 사진과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다. 1000명 그룹 회장의 비서. 알고 보니
5년 전 민간인 학살의 주범, 죽음의 천사,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다. 최민국이 고용한 사설 탐정과 정보 브로커들이 기어코 그녀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했던,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닌 조작된 과거의 망령을 끄집어내어 세상에 퍼뜨린 것이었다.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5년 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보도하며, 당시 작전팀장이었던 한서윤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수십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떠들어댔다. 사실 그 사건은 부패한 고위 장성들이 무기 밀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마을을 폭격한 것이었고, 이를 막으려다 실패한 서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불명예 제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사건이었다. 서윤은 호흡이 가라앉고 손끝이 차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보다는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강태주와 천명그룹까지 끌려들어 가게 되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회사 로비에는 이미 벌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주주들은 강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하며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강태주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방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는 창밖을 등지고 서서 뉴스가 나오는 화면을 끄지도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김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서윤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직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올려놓았다. 제 과거가 회장님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제가 회사를 떠나는 즉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최민국의 목표는 저를 통해 회장님을 공격하는 것이니 제가 사라지면 명분도 사라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혼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깊은 절망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사직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눈앞에서 종이를 거칠게 찢어발겨 허공에 날려버렸다. 누가 마음대로 도망치라고 했지? 내 허락 없이는 그만두는 것도 죽는 것도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서윤이 아니라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모은 세상과 최민국을 향한 것이었다. 당신이 학살범이 아니라는 건 내 눈을 보면 알아. 사람을 죽이는 눈과 사람을 구하지 못해 슬퍼하는 눈은 다르니까. 강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에게 로비의 기자들을 막지 말고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다. 따라와. 숨는 건 범죄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낚아채고 집무실을 나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서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막 뒤에서 멍하니 그에게 이끌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서 열리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한서윤 씨, 학살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 회장님, 범죄자를 비서로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 서윤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 하자 강태주는 자신의 넓은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고 한 팔로 그녀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고개 숙이지 마. 당신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는 기자들을 향해 서늘하고 위압적인 눈빛을 쏘아보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인파를 뚫고 나갔다. 그 침묵의 행진은 그 어떤 100마디 해명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여자는 내 보호 아래 있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차에 올라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위로의 침묵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주는 술장을 열어 독한 코략 2잔을 따랐고,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윤에게 한 잔을 건넸다. 이제 말해봐.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야 싸울 수 있어. 서윤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5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날의 지옥 같은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명령 불복종,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진입,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위장된 폭격, 그리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불명예 제대하게 된 경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제 선택 때문에 대원들도 다치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리자 강태주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재벌가의 황태자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의문의 죽음을 목격하고 친척들의 탐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괴물이 되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나도 그래.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우린 둘 다 벼랑 끝에서 홀로 버텨온 사람들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윤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 고용주와 비서라는 신분과 괴물과 살인병기라는 낙인이 허물어지며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강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당겼고 서윤은 늘 강해야만 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잠시나마 그의 품에 기대어 안식을 찾았다. 창밖의 빗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 주었고 넓은 펜트하우스 안에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공명했다. 최민국은 실수했어. 당신을 건드린 건 나의 영린을 건드린 거야. 내일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당신의 누명을 벗기고 놈들이 지은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어. 강태주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더없이 부드럽고 애틋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강태주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계 대상이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서윤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장부와 강태주가 알고 있는 그룹 내부의 약점들을 조합하자 최민국을 단숨에 몰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완성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여전히 서윤을 마녀 사냥하고 있었지만 강태주와 한서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강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서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의 옆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강태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오늘 저는 제 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우리 그룹 내부에 기생하며 회사를 좀먹는 진짜 범죄자들의 실체를 공개하려 합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고 그 맞잡은 손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고 최민국의 파멸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강태주 회장이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1000명 그룹 본사를 강타한 것은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이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강태주를 다급하게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 사진은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하며 그룹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본사 건물 꼭대기층 부회장실에 있던 최민국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비서가 강태주의 커피에 탄 신경 독소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했다고 확신했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즉시 자신의 모든 신복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태주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회장 대행 자리에 올라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의 상황은 최민국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강태주는 구급차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들어서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났으며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한서윤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과 통신 장비를 건네자 강태주는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하며 짧게 물었다. 미끼를 물었을까? 서윤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국 부회장이 방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재무팀과 보안팀의 핵심 인력들을 본사 지하 서버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겁니다. 강태주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나는 VIP 병실에 마련된 벙커에서 놈들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테니 당신은 심장을 가져와. 그들이 세운 작전명은 킹스 킹비킹 갬빗으로 왕을 미끼로 던져 적의 주력을 유인한 뒤 체크메이트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강태주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척하며 최민국의 시선을 묶어두는 동안 한서윤은 본사 지하 5층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에 침투하여 최민국의 이중 장부 원본과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야 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서윤은 구급차에서 내려 검은색 택티컬 슈트 위에 넉넉한 후드티를 걸쳐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스턴건과 3단봉, 그리고 강태주가 특별히 건네준 암호 해독용 USB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비서 한서윤이 아니라 5년 전 전장을 누비던 고스트로 돌아가야 했다. 천명그룹 본사의 지하 서버실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요새였으며 평소에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최민국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 정규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무장 상태는 단순한 경비 수준을 넘어 실탄이 장전된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살벌한 상태였다. 서윤은 환기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한 뒤 서버실로 이어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제어반을 해킹하여 전력을 차단해버렸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용병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로 소리를 지르는 사이 서윤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 그 자체였고 적들이 인기척을 느꼈을 때는 이미 그녀의 3단봉이 그들의 급소를 가격한 뒤였다. 침입자다. 놈을 찾아. 용병 대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비상 조명이 켜지며 붉은 경고등이 지하 복도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서윤은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몰려오는 적들의 동선을 파악했는데 놈들은 프로였다. 서로 사각지대를 커버하며 좁혀오는 전술적인 움직임은 그들이 군 출신임을 짐작하게 했다. 서윤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소화전의 밸브를 발로 차서 터뜨려 짙은 연물을 만들어 시야를 차단했다. 하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자 당황한 용병들이 허공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총성이 고막을 찢는 혼란 속에서 서윤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관절기를 사용하여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서윤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냉정했다.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도달한 서윤은 마지막 관문에 직면했는데 그곳에는 최민국의 최측근이자 2미터가 넘는 거구의 전직 격투기 선수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나이프를 꺼내 들었고 네가 그 소문의 비서로군.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주마 라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별다른 대꾸 없이 자세를 낮추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거구의 사내가 짐승처럼 달려들며 나이프를 휘두르자 서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압도적인 체급 차이 때문에 그녀의 타격은 큰 충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놈의 반격에 휘말려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고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서윤은 고통을 아드레날린으로 치환하며 다시 일어섰다. 한편 병원 VIP실에 마련된 비밀 벙커에서 강태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금융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민국은 강태주의 사망설을 유포하며 차명 계좌를 통해 1000명 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고 동시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자신의 개인 자산과 우호 지분을 총동원해 최민국의 매수 시도를 방어하고 있었다. 아직 멀었어. 놈이 가진 현금을 전부 쏟아붓게 만들어야 해. 강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마치 방어가 뚫리는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더 떨어뜨리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덫이었다. 승리에 도취된 최민국이 남은 비자금까지 모두 주식 매입에 쏟아붓게 만들어 나중에 그가 횡령 혐의로 체포될 때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려는 잔혹하고도 완벽한 계획이었다. 다시 지하 서버실, 서윤은 거구의 사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그녀는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놈이 다시 한번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서윤은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놈의 발목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반동을 이용해 놈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졸랐다. 사내는 괴력을 발휘해 서윤을 떨쳐내려 했지만 서윤은 서버실 문을 여는데 사용되는 고전압 보안 패널 쪽으로 놈을 유인했다. 결정적인 순간 서윤은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뜯겨나간 보안 패널의 전선에 접촉시켰다. 크악! 수천 볼트의 전류가 사내의 몸을 관통했고 거구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윤 역시 감전의 여파로 팔이 저려왔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쓰러진 사내의 품에서 마스터키를 꺼낸 서윤은 마침내 서버실 내부로 진입했다. 수천 개의 서버렉이 내뿜는 푸른 불빛과 웅장한 팬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중앙 메인 서버에 접근하여 강태주가 준 해독용 USB를 꽂고 최민국의 프로젝트 오메가 폴더를 찾아 복사를 시작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밖에서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잔당들이 서버실 문을 부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90%, 95%, 99%, 쿵쿵 문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마침내 복사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녀는 USB를 뽑아 들었고 동시에 강철문이 폭파되며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서버실 바닥에 통신 케이블 트레이 뚜껑을 열고 지하 배수로로 탈출한 뒤였다. 강태주는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 데이터 확보 완료라는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최민국의 목을 칠 칼자루는 쥐어졌고 놈의 금고는 텅 비어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반격 버튼을 눌렀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우호 지분들이 일제히 매수 주문을 쏟아내며 폭락하던 주가를 수직 상승시켰고 최민국이 헐값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았던 물량들은 순식간에 강태주의 계좌로 흡수되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을 모르는 최민국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일 아침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그의 계좌 잔고는 0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그가 횡령한 증거는 안전하게 서윤의 품에 안겨 강태주에게로 오고 있었다. 이것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밤의 제왕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지하 배수로를 빠져나와 한강변의 갈대밭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고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주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물건 확 지금 갑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주가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가 직접 조종하는 헬기가 강변에 착륙했고 강태주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상처투성이가 된 서윤에게 달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고 서윤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렸다. 고생했어, 정말로. 강태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피 묻은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죠? 강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과 흙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아침 해가 뜨면 최민국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제 집으로 가자, 나의 파트너. 두 사람은 헬기에 올라타 붉게 타오르는 여명을 향해 날아올랐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평온해 보였지만 천명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천명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조차 긴장감에 짓눌려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민국 부회장은 단상 중앙에 서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그의 뒤로는 강태주 회장의 건강 악화 진단서와 경영 공백에 따른 비상 경영 체제 선포안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최민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거나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최민국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조카인 강 회장이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져 부득이하게 제가 그룹의 키를 잡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수락합니다. 라고 뻔뻔스러운 연설을 이어가며 자신의 야욕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가 의사봉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던 결정적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던 강태주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서류 가방을 든 한서윤이 그림자처럼 호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옷은 어젯밤의 격전으로 인해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채기가 가득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살기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최민국과 그의 추종자들을 순식간에 압살해버렸다. 강태주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일갈했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집안 꼴이 엉망이군요. 숙부님, 장례식도 아직 안 치렀는데 유산 상속부터 논의하시다니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최민국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네, 내 놈이 어떻게 분명히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라며 말을 더듬었다. 강태주는 그를 무시하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서윤은 즉시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최민국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그룹을 좀먹으며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최민국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횡령 자금의 흐름, 그리고 어젯밤 서버실 파괴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민국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혼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키며 최민국에게 다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숙부님, 어제 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느라 비자금까지 다 털어넣으셨죠? 유감스럽게도 그 주식들 제가 차명으로 다시 다 사드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에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최민국은 그제야 자신이 강태주와 한서윤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저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민국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건 음모야. 조작된 거야. 최민국이 끌려나가며 절규했지만 강태주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음모가 아니라 정의 구현입니다. 잘 가십시오. 상황이 종료되고 회의실에 정적이 흐르자 강태주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천명그룹의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 한서윤 실장이 함께 더 투명하고 강력한 천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의 옆에 선 서윤 역시 당당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주주들은 두 사람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기고 돌아온 진정한 리더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계절이 두 번 바뀐 어느 맑은 봄날, 천명그룹 본사의 옥상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강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서윤이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은 주눅든 사원이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보안과 전략을 총괄하는 CSO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인 글로벌 투자자 미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하자 강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을 텐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서윤, 강태주가 장난스럽게 타박하자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게 제 원칙입니다. 강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당신의 그 철저한 원칙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불만은 없어. 하지만 가끔은 그날 밤 헬기 안에서처럼 내 품에 안겨 쉬었으면 좋겠군.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야수가 되어 지킬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니까요.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함께 바라보았다. 왕에게는 여왕이 필요하지. 단순히 뒤에서 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할 파트너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던 그날 밤 서윤이 던졌던 만년필의 촉을 녹여 만든 투박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함께 이 제국을 다스려 주겠어? 한서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반지를 집어 자신의 약지에 끼웠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무거운 약속의 증표였다. 제 대답은 이미 그날 밤 차에 타는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태주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들의 뒤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영혼은 이제 서로의 구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밤은 끝났고 그들의 찬란한 새벽이 시작되었다. 1년 후 강남의 어느 고급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신입 사원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실수로 정차해 있던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운전기사가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며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요, 김 기사님. 저분들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걸 텐데요. 택시비라도 쥐어 보내세요. 그 여성은 한서윤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주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옛날 생각나나? 강태주의 물음에 서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술버릇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차창을 올렸고 차는 부드럽게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우연히 시작된 운명은 이제 필연이 되어 그들의 사랑과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